네, 반갑습니다. 지난 8월 31일이랑 9월 7일에 걸쳐서 원자와 전기력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기에 대한 수업을 조금 더 좀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좀 있는 거에 또 판단이 들어서 여기 원자와 전기력 그리고 원자와 스펙트럼 이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티어 반도체는 9월 7일 설명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나는 이쪽 원자 전기력과 원자 스펙트럼 이쪽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에 대한 얘기부터 일단 해야겠죠. 원자부터. 자, 원자라는 게 뭐냐? 원자. 우리가 항상 이 2학년 때부터 숙명적으로 헷갈리는 게 있죠. 뭐예요? 엘리멘트, 원소. 그리고 원자. 항상 이 둘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건 성분이고 이건 입자다 이렇게 배우는 거 많이들 그래요.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해. 근데 정확하게 구분 돼요 이거? 안 할 텐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명확하게 얘는 이거, 얘는 이거로 딱딱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애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소라고 하는 건 단순한 성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좀 지나긴 했는데 우리가 8월이 아니지 지난주까지 엄청 더웠죠. 그쵸? 특히 8월에 엄청 더울 때 7월부터 8월까지 제일 덥잖아. 그럼 뭐 먹어요? 삼계탕 먹죠, 복날에. 그죠? 그럼 삼계탕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당연히 닭고기 들어가야겠죠. 닭고기 있으면 안 돼요. 인삼도 있어야 돼요. 온갖 약재 들어가요. 밥도 들어가요. 소금도 있어야지. 간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마늘. 나오는 마늘 잘 모르더라. 마늘 있어야 됩니다. 마늘 없으면 닭 누린데 못 잡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파. 즉 온갖 재료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즉 얘는 성분이라기보다는 종류의 문제예요. 즉 얘는 what kind of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가 있는데? 무슨 종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원자는 입자. 그럼 뭐야? 알긴 입자잖아. 자, 생각해보세요. 요리에서 우리가 먹으면서 뭐 들어갔네? 뭐 들어갔네?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 뭐 들어갔는지만 알면 안 되잖아. 그치? 이거 중요한 거잖아. 뭐만 있으면 돼? 아니야. 얼마나 있어야 되냐지. 얼마나 있어야 돼? 양이에요, 양. 즉 알게 있면 뭐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개수에 대한 문제. How many입니다. 여기는 what kind of고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여기는 how many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원자와 원자가요. 자, 일단 이 정도로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원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원래는 이 원자가 안 쪼개질 줄 알았어요. 원래는 이게 안 쪼개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쪼개지더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쪼개지더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먼저 전자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사실은요, 전자인지 몰랐어요. 원래는 그 어떤 특이한 그 선을 본 거야. 빛을 본 건데 거의 그 148쪽에 보시면 완자체 148쪽에 보시면 얘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가 전기력도 받고 자기력도 받는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선이라고 하면 보통 빛이거든요. 빛이면 우리가 뭐 생각해? 반사도 되고 굴절도 되고 이런단 말이야. 특히 회절도 일어나고 간섭도 있고. 그래서 보통 뭘 생각하냐면 파동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파동이라는 게 조금 애매했거든. 파동이면은 바람개비를 못 하잖아요. 그죠? 파동으로는 바람개비를 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음극선 나중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전하구나 라는 걸 알아서 얘가 음극선이라고 된 거거든요. 이 음극선이 빛이 그냥 단순한 파동인 줄 알았더니 얘가 바람개비를 돌려. 마치 이렇게 후 불면 바람개비 돌아가잖아요. 왜? 우리가 후 불면서 나오는 공기 입자가
바람개비에 있는 입자들하고 부딪히면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얘가 돌아가더라는 거야. 마치 공기 입자가 부딪히면 똑같은 효과네? 그럼 이거 입자라는 건데? 근데 잠깐만, 얘는 그러면 입자면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전기장이랑 자기장 적절히 조절해보면 이게 조절하기 있습니다. 이거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좀 적당히 조절해서 하다 보면 얘가 그 질량당 전압비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겠구나 라고 해서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은 이 음극선의 질량당 전압비,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걸 음극선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 입자가 나오면 그걸 우리가 전기를 띠는 입자라고 해서 전자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전자의 전하량은 거기쯤 나와 있는데요. 1.6 곱하기 10-19제곱. 쉽게 얘기하면 0.000000에서 19개의 0이 붙고 그 다음 16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8개 0이 붙고 그 다음 들어가는 거예요. 18개 0이 붙고 정확히는 0.0000에서 여기 18개 0점 다음에 18개 붙어야 돼요. 0이. 그러고서 16쿨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전하량입니다. 이걸 톰슨이 바로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밀리컨이라고 하는 과학자, 정확히는 교수예요. 이 교수가 시켰어요. 누구를? 연구소 학생들을. 쉽게 말하면 대학원생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학원생들이에요. 이 대학원생들 시켜서 기름방울들을 막 뿌려가지고 걔네들을 하나하나 다 전하량을 재가지고 쟀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본 거야.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를 측정하느라 고생한 한 대학원생의 눈의 시력이 잃었다는, 정말 잃었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아주 슬픈 사연도 있는 그 실험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자가 이때 나온 거예요. 19세기 후반부에. 그래서 톰슨은 그래서 뭘 얘기했느냐, 톰슨은 이 마이너스에 띄는 입자가 마치 어떻게 푸딩 모델. 자, 푸딩 아시죠? 푸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약간 팥빙수나 푸딩 이런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뭐야? 플러스를 띈 어떤 바다? 어떤 플러스가 골고루 퍼져 있는 그 푸딩이 있어. 그 속에 마치 오레오 우주처럼 전자가 뽕뽕뽕뽕뽕 박혀 있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플러스가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입자들, 나중에 전자라고 밝혀지죠. 이 전자가 촉촉촉촉촉촉촉 마치 초코칩처럼 박혀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요 푸딩 모델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좀 늙어서 이제 뒤로 물러나요. 이 톰슨은 나이 먹고 뒤로 물러납니다. 자, 그리고서 누구? 이 사람의 제자예요. 러더포드.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스승님께서 푸딩 모델을 예측하셨으니 나는 이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했느냐,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아래쪽에 148쪽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틀린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맞을 줄 알고 당연히 맞으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증명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알파 입자라는 게 있어요. 알파 입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건 헬륨 원자핵입니다. 근데 알파 입자가요 플러스 입자인 건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헬륨 원자인 건 알았지만 이 당시 몰랐습니다. 어쨌든 플러스의 입자를 띠는 요 알파 입자라는 걸 금방, 얇은 금방, 왜냐면 금이 얇게 잘 펴진단 말이야. 그럼 최대한 얇게 펴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가 최대한 얇게 있겠죠. 한 겹씩.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아주 얇게 편 다음에 그 금박으로 저 알파 입자를 빠바바바박 쏜 거예요. 수천 개를 막 쏜 거야. 그럼 아까 그 그림대로라면 아까 그 내가 잠깐 그렸던 푸딩 모델이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여기저기 막 퍼져 있단 말이야. 근데 알파 입자가 플러스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가 부딪혀. 그럼 어떻게 돼? 밀어요. 꺼져! 하면서 민단 말이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온 걸로 막 튀기면서 여기저기 갈 거야. 왜? 플러스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밀어내니까 막 아무데나 튕길 것이다.
자, 그림으로 좀 그릴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전자 안 그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하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막 퍼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플러스가 아밀파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왜냐면 여기 다른 애들이랑 또 붙으니까 또 여기서 막 부딪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운 좋으면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 왜냐면 푸딩 모델이면 이렇게 됐어야 돼. 왜냐면 여기저기 퍼져 있기 때문에 막 퍼져야 돼. 아무 상관없이 골고루 여기저기 마구 퍼졌어야 돼. 수백 수천 개였었을 때. 근데 결과가 좀 이상해.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 푸딩 모델이면? 아니야. 뭔가 이상하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내가 저기 1000개 정도를 쐈는데 러더포드가 900개가 넘는, 거의 990개 이상이 그냥 슝 지나가요. 뭐야? 슝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야? 플러스가 지금 밀어내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그냥 슝 지나갔어. 그리고 알파 입자보다는 지금 뭔가 알파 입자를 당길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이요?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슝 지나갔다는 건, 즉 얘가 실제는, 자, 이건 예상이고요. 실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쭉 지나가. 어? 왜 쭉 지나가지? 방해를 받는 게 없다고? 즉 비어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즉 원자의 대부분은 비어있더라는 거야. 나는 꽉 차 있는 줄 알았어. 푸딩으로. 왜? 스승이 그렇게 예상했으니까. 근데 아니더라는 거야. 실험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기만 하면 그러느냐 하는데 몇 개가 이상하게 튕겨. 튕기긴 튕겼어요. 10개가 튕겼는데 좀 이상해. 어떻게 튕겼냐? 거의 내 쪽으로 되돌아. 뭐야 이거?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좀 만화로 얘기를 하면 덩치 조그만 꼬마이가 덩치 큰 거인한테 꽝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 아니면 우리 골프공을 대포에다 쏘면 어떻게 통 해갖고 다시 튕겨나오잖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벽에 튕겨나온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뭐야 그러면? 뭔가 플러스 입자면서 무거운 뭔가가 있는 거야. 왜냐면 저게 마이너스를 당겼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당겨버리지. 툭 붙어갖고 안 움직였을 거야. 근데 튕겨나왔다는 건 밀었다는 얘기예요. 즉 플러스 입자로 밀었고 굉장히 무거워요. 즉 반대방향으로 튕겼다는 얘기는 플러스 입자가 무겁게 뭉쳤다는 얘기예요. 즉 푸딩 모델이 아니라 어떤 플러스가 모여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원자핵입니다. 이렇게 찾은 거예요. 푸딩 모델이 아니었네? 가 된 거죠. 원래는 푸딩 모델을 반박할 생각이 아니었어. 근데 실험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아,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원자핵이라고 해서 거기에 플러스 입자가 잔뜩 몰려있고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나중에 공격을 받아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스펙트럼 쪽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원자핵을 찾아요. 전자하고 원자핵을 찾았고 원자핵이 훨씬 무겁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자 한 개가 얼마나 가면요? 양성자 아시죠? 플러스 입자 띄는 게 양성자잖아요. 양성자가요. 양성자 한 개가 전자에, 놀라지 마세요, 1830배예요.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자, 이거 한 개입니다. 근데 원자핵이 한 개가 아니야. 양성자가, 중성자나 양성자가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겁겠어. 한 개도 전자의 1000배가 훨씬 넘어가는데 그 여러 개가 덩어리로 꽉꽉 뭉쳐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잴 때 전자 질량을 안 재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도 재는 게 맞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양성자 한 개하고도 거의 넘을 수 없는 4200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걸 재서 뭐해? 물론 그것까지 하면 정확하지. 근데 그걸 안 재더라도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 질량을 잴 때는
양성자고 중성자의 개수로만 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은 어떻게 된 거냐? 자, 이거는요. 지금 이 러더포드하고 톰슨의 연구는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걸쳐서 생겼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력에 대한 연구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오히려 좀 전 겁니다. 오히려 좀 전 거예요. 자, 아까 전화랑 얘기할 때 단위 살짝 들어보셨죠? 모르겠으면 잠깐 전으로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쿨롱이요, 쿨롱. 왜 단위? 쿨롱이 왜요? 단위 아니에요? 단위죠. 근데 이 단위는 단순한 단위가 아닙니다. 이 쿨롱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힘, 전기력에 대한 힘을 연구한 과학자 이름입니다. 프랑스 과학자예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연구를 했느냐? 자, 전기력이라는 거 하는 건 일단 어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던데? 라고 이 식을 세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 비 안 돼도 쿨롱 이러면 안 돼. 쿨롱입니다. 쿨롱. 쿨롱's law. 쿨롱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K는요, 쿨롱 상수라고 하는 숫자 값이에요, 숫자 값. 굉장히 큽니다. 거기 보시면 9.0 곱하기 10의 9제곱. 뭐야, 이거? 90억입니다, 90억. 90억이에요. 엄청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조금 고등학교나 대학 물리 배우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요. 이게 묘하게 굉장히 닮았어요. 뭐랑 닮았느냐? 만일력, 중력과도 굉장히 닮았습니다. 중력이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봐봐. 얘가 G로 굉장히 작아요. 질량이 보입니다. 이게 중력입니다. 만일력이에요. 이거. 뉴턴 겁니다. 이거. 닮지 않았습니까? 거리제곱에 반비례하는 것도 똑같고 질량곱, 전하량곱 요거만 바뀌고 상수만 조금 바뀌었어요. 물론 비슷한 양이라고 했을 때는요. 얘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기 문제를 할 때 중력을 잘 안 다뤄요. 중력을 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34제곱 막 이런 식이거든. 엄청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이게 뉴턴 크기에 거의 한 얼마 안 돼요. 저 상수가 거의 한 10의 40제곱배 차이가 납니다. 너무 커요, 얘가. 훨씬 커요, 얘가. 그래서 중력이랑 전기력을 비교하면요. 전기력이 가지고 놉니다. 완전히 커, 완전히 크기치가 넘사벽이에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력을요, 거의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중력 생각해봐. 자, 원자가 얼마나 크겠냐, 질량이. 가뜩이나 질량이 여기도 작아 죽겠어. 근데 이 자식도 엄청 작어. 이 G라는 숫자가요, 10의 마이너스 30제곱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에 의해서 10의 마이너스 30제곱이면 10의 30제곱분의 1입니다. 즉 0.0000에서 29개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아까 0이 9개가 들어가는데 이 자식은 0.0갖고 소수점이 30번째라서 처음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거의 넘을 수 없는 차이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그래서 보통 전기력을 다룰 때는 중력을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 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전기력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전기력이 뭐 하는 놈이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기의 기본이 뭐예요? 같은 것끼리는 밀어냅니다. 반대로 다른 것끼리는 잡아당깁니다. 아까 원자핵은 뭐였어요? 플러스였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는 전자였죠. 그래서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있고 원래 전자는 빙글빙글 빠르게 도망다녀야 되는데 그 힘에 의해서 당겨져서 빙글빙글 원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게 러더포드의 마치 태양계처럼 도는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전자가 전기력에 의해 붙잡혀서 원운동을 하고 있어서 원자 구조가 유지된다라고 그렇게 원자의 구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 중력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중력 계산 안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전기력에 의해서 사실상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저 전기력이 전자를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다 라는 게 러더포드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 별게 아닌데요. 이 전기력 문제가 사람 머리 아프게 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자, 저쪽에 있는 152쪽에 자료 3번입니다. 요거 먼저 한번 보죠. 자, 그림과 같이요. A, B, C가 떨어져 있대요. 자, 이거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에는 플러스 전화가 있어. 이게 A예요. 그 다음 한 칸 떨어져서 B가 있고요. 그 다음 한 칸 떨어져서 C가 있습니다. 즉, 이 거리를 뭔지 모르니까 R이라고 풀게요. 얘도 R이고 얘도 R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금요. A에는 전기력이 없대요. 자, 일단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B하고 C가 같은 전하면 어떻게 돼? 자, 같은 전하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치자. B도 플러스고 C도 플러스야. 자, 플러스를 어떻게 하지? 밀어요. 플러스 어떻게 하지? 밀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다 밀잖아. 여기가 X축이거든요. 그럼 A는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한 놈은 밀고 한 놈은 당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B하고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B, C는요. 서로 반대부호입니다. 다른 부호예요. 전기의 부호가 뭔지는 모르지만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왜? A의 작은 힘이 상쇄가 되려면 적어도 한 놈은 밀고 한 놈은 당겨야 돼요. 즉, 한 놈은 같은 거이고 한 놈은 다른 거예요. 즉, A하고 B하고 C는 서로 반대부호입니다. 그런데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 이제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자, 만약 B가 플러스라고 해볼까요? 그럼 당연히 C가 마이너스겠죠? 그럼 어떻게 돼? 자, 플러스라고 하면 A 입장에서 오면 A를 꺼져서 밀어요. 근데 C 입장에서도 일로 와 하면서 당긴단 말이야. 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B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힘을 오른쪽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왜 왼쪽으로 받는다고 그랬어? 왜 왼쪽으로 받냐 이 말이요. 적어도 B가 플러스가 아니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가 되고, 자, 그럼 어떻게 돼? A도 B도 C도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즉 A도 일로 와, C도 일로 와 이러고 있는데 하나가 나오죠. 뭐가요? A가요 C보다 센 겁니다. 즉 A가 QA라고 했을 때 전화를 해요. 여기가 QC라고 하면 QA가 QC보다 큰 겁니다. 서로 플러스는 똑같은데 부호는 같은데 크기가 A 쪽이 더 큰 거예요. 왜? 거리가 같잖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세요. 둘 다 R로 똑같아요. 그리고 B의 전화는 똑같아. 그럼 나머지 뭐야? A하고 C의 전화 중에 누가 더 크냐는 거야. 서로 왼쪽 오른쪽으로 서로 자기 쪽으로 당기고 있거든. 근데 B가 지금 왼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화를 느끼고 있대. 그러면 A가 뭔진 모르지만 C보다는 전화량이 큰 거죠. C보다는 전화량이 큰 겁니다.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C보다 큰 건 확실해요. 자, 그럼 1번 뭐죠? 전화의 종류는 B, C가 서로 달라요. 자, 전화의 크기 이거 이제 해봐야죠. 아까 A로 다시 돌아오면 A가 지금 당기는 거 미는 게 합해서 0이 돼야 돼요. 그럼 봐봐. B가 더 가까워서 세게 당기고 있어. 근데 C가 어떻게 한 거야? 멀리서도 꺼져 이 새끼야 어디에 들어와 하면서 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B 대 C가 서로 불리하고 유리한 거를 각자 B로 따져볼 거야. 거리는 어떻게 돼? 제곱이야? R 대 2R. 그럼 제곱은 1 대 4R. 즉 C가 분모를 4만큼 안고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힘이 같아야 돼. 즉 전하량의 크기가 이게 전하량이 좀 문제가 되거든.
그럼 내가 지금 C가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 분모를 4를 안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전화량으로 그 분모를 약분해서 뒤집어준, 그러니까 맞춰줬다는 거죠. 그러면 B하고 C는 몇 대 몇인 거예요? 전화량 B가 1대 4인 거예요. 즉 얘가 마이너스 Q면 여기 플러스 4Q예요. 여기 플러스 4Q입니다. 즉 얘가 마이너스 Q만큼 있다고 치면 이 자식은 플러스 4Q예요. 그리고 A는 뭔지는 모르지만 플러스 4Q로 되면 뭐가 커요. 뭐 4.1Q가 됐든 4.2Q가 됐든 얼마인지 몰라. 근데 4Q만 하면 커. 아시겠죠? A의 전화량은 무조건 4Q보다 큽니다. 왜? C가 4Q거든. C가 4Q인데 A가 지금 C하고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이긴 거야. 왜? B가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거든. 그래서 A가 C보다는 전화량이 큰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FAC하고 FBC 중 누가 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A, 자 C하고도 볼게요. 자, A 대 B야. 자, C의 전화는 같으니까 결국 뭘 따져야 돼? 거리 제곱부터 봐야 돼요. A가 B보다 멀어요. 2배. 그럼 제곱은 4대 1이에요. 그럼 분모가 4 안고 있거든? 그러면 Q 입장에서 보면 얘가 4보다 크잖아. 이게 4.1, 4.2, 4.3, 뭐 5, 6, 7 뭔지 모르지만 4보다 큰 값이에요. 근데 얘는 1이야. 그럼 뭐야? 여기 그대로 다른 선은 1이에요. 근데 얘가 F라고 하면 얘 F보다 큰 거야. 왜? 얘가 여기서 5Q라고 쳐봐. 그럼 4분의 5예요. 4분의 5F. 무슨 상황이야? 원래 4대 1이었어야 딱 균형이 맞거든? 근데 얘가 4보다 커. 얼마인지 몰라도. 그럼 얘보다 크지. 그러면 누가 큰 거예요? A가 C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이 B가 C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자료 2번의 경우는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자, 3번에 1번. 미는 정리는 맞고요. 단계 정리는 맞고요. 이것 때문에 3번 때문에 이거 계산한 거예요. 전환의 크기는 C가 A보다 작습니다. 작습니다. 그 다음 C의 정의는 정기력 방향 2번에서 나왔죠. A가 더 세게 밀어주는 거야. B는 당기는 B, C 제발 가지 마 일로 와 이러고 있는데 A가 어디로 와 이 새끼야 하면서 밀고 있는 거예요. 더 세게. 그러니까 C는 아 B 나 가고 싶은데 A형 때문에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여기는 이 B싸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보는 친구가 아마 B싸움을 안 해본 친구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 식에서 각자의 그 숫자, 요 거리와 전화량 어차피 한 놈은 고정이거든? 그럼 나머지 두 전화량 중에 누가 더 크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냐 이런 걸 재는 거예요.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조금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식에서 요거 가지고 쓸 거야. 어차피 쿨롱 성수는 볼 필요 없어. 다 똑같거든? 그리고 나머지 한 전화는 볼 거 없습니다. 그럼 뭐하고 뭐에 싸우냐? 공통인 전화 빼고 나머지 한 전화랑 얼마나 떨어졌느니 거리 문제예요. 얘하고 얘 B를 각자 따로따로 계산해서 힘의 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극으로 가는 게 어느 거냐면요. 저쪽 157쪽에 4번 문제입니다. 157쪽에 4번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봐봐. 이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월말평가는 이 문제에서 내가 설정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이미 3번 문제로 출제를 한 상황입니다.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자, 그림가는 x는 0 그리고 x는 3인 지점에 점전을 놨대. 자, 이렇게 점전화가 있어. 근데 여기에 자 여기 A 얘가 B야. 그리고 여기에 가만히 X를 놓은 거야. 근데 X가 가만히 있대. 이거 고정 안 했거든요. A, B는 고정을 했는데 X는 고정을 안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A, B가 다른 전화라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X가 플러스라 치자. X가 플러스라 쳐. 그럼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쳐봐. 그럼 어떻게 돼? A는
A는 X를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B 역시 자기 쪽으로 플러스 X 쪽으로 당겨요. 즉 한쪽은 밀고 한쪽은 당기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X는 오른쪽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아니네? 아니야. A하고 B가 다른 부호면 한쪽으로는 A가 플러스든 B가 플러스 마이너스든 뭐 서로 다른 부호가 되면 한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럼 뭐야? 첫 번째 A, B는 같은 종류예요. 같은 부호. 즉 A가 당기면 B도 당기고 A가 밀면 B도 미는 거예요. 같은 부호예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자, 아까 이거로 같이 가야죠. X전에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습니다. X전은 똑같이 있거든. 그런데 여기 D죠? 그럼 거리가 몇 대 몇이야? 그 거리가 R, D 대 1이 즉 제곱은 A 대 B예요. 1대 4예요. 이게 1대 4거든? 그런데 힘이 같네? 그럼 뭐야? 멀리 있는 만큼 센 거예요. 즉 A가 Q만큼 있으면 B는 4Q만큼 있는 거예요. 4Q만큼 있는 겁니다. 즉 X가 뭔진 모르지만 A하고 B가 서로 같은 전하고 전항의 B가 A 대 B가 1대 4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X를 고정을 시켰대요. X를 고정을 시켰고 그 다음 자, 요건 놔둘게. 즉 A가 Q면 B는 4Q다. 여기다가 이제 적어놓을게요. 이제 3번을 봐야 돼. 나를 올 거예요. 자, X 이제 따다다다닥 박았어. 박고 이번엔 2D 지점에다가 Y라고 해요. 근데 얘는 플러스예요. 이렇게 왔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A, B는 같은 부호니까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A, B는 플러스로 치자 그냥. 어차피 같은 부호니까 하나로 치자고. 마이너스는 똑같아요. 마이너스는 똑같고 플러스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까하고 상황이 좀 달라. 이번에도 A하고 B를 비교할 거거든. 자, 그러면 거리가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는 A가 가깝고 B가 멀었어. 근데 Y의 경우는 어때? A가 멀고 B가 가까워요. 여기 큰 전화잖아. B가 더 큰 전화인데 큰 전에 더 가까이 있어. 그러면 요거를 비교할 거구나. A 대 B를. 근데 거리가 어떻게 돼? 4대 1이에요. 4대 1입니다. 왜? 거리 제곱이 A는 2D, B는 D거든요. 여기가 다 D야. 그런데 뭐가 문제야? 가뜩이나 거리에서도 지금 얘가 불리한데 전화량도 밀려. 그러면 이거 계속 B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면 4분의 1 계산해요. 뭐야 이거? 1대 16입니다. 뭔 말이요? X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A가 얘를 F의 힘만큼 영향을 준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민다고 칠게요. 플러스로 쳐서 F를 밀고 있어. 근데 Y래? 미안해. Y야. Y를 F만큼 밀고 있으면요 B는 16F로 왼쪽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Y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뭐야? 15F를 누가 줘야 돼? 누가 주기는 X가 줘야 돼. A하고 B 계산했잖아. 그러면 여기 15F를 이 X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힘이 1대 15가 차이가 나야 되는 거네. 그런데 A하고 그러면 자, 요거를 비교하기 전에 힘을 비교할 거야. 봐봐. X하고 B를 비교하자. X 대 B. X 대 B를 비교해 봅시다. 그럼 뭐야? X 대 B는요 거리가 똑같아. 왜? 둘 다 20거였거든? 그런데 왜 힘이 차이가 나지? 얘는 지금 15F를 줘야 돼. 얘는 16이거든. 누가 문제인 거예요? X의 전환하고 B의 전환이 15 대 16인 거예요. 그러면 X가 15Q라면 그리고 여기서는 같은 극이어야 되죠? 왜? 만약 X가 B랑 다른 극이면 아까 말했지 B가 플러스인데 X가 마이너스라고 쳐봐. 그럼 얘도 왼쪽으로 당기고 X도 B도 왼쪽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아요. 즉 X는 B와 같은 전화예요. 같은 전화고 X가 16Q라면
15Q라면 X가 15Q라면 B는 16Q입니다. 그럼 A는 몇 Q? 4Q. 그래 여기서 결론 종합 결론은 뭐야? 얘네도 같은 부, 얘네도 같은 부. 그리고 A 대 B가 전화랑 B가 1대4. 즉 쉽게 얘기하면 4대 16이랑 똑같은 거지. 즉 AX, B는 같은 전하고 같은 종류고요. 전화비가 뭐인 거야? 4대 15대 16인 겁니다. A가 4Q면 B는 15Q, X는 15Q, B는 16Q인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풀어야 돼요. 자, 기억. 전화량은 B가 A의 4배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A와 X는 같은 종류잖아. 여기 계산했죠? 그 다음 전화량은 X 대 A 15대 4. 즉 4분의 15배지 2분의 15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걸 보고 있어요. 우리 보영양에게 좀 한마디를 하면 이렇게 기니디 옳은 거 찾는 문제는 미리미리 이렇게 분석을 다 끝내놓고 보는 거야. 그래야 빨리 풀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빠르게 푸냐면 우리가 이쪽 어디야?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모의고사는 한 문제당 30분. 물론 이제 좀 바뀔 수도 있어. 이게 바뀔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수능 제도는 30분에 20문제예요. 봐봐. 마킹 시간도 생각해야 돼. 오해할까 쓴단 말이야. 그럼 마킹 시간 너무 짧아서 5분이라 치자. 물론 진짜 너무 5분 안 쓰는데 고민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최대 5분 쓴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최소가 25분이에요. 그럼 4문제에 5분 써야 돼. 4문제에 5분. 뭐야 그러면? 한 문제당 90초가 안 돼요. 2분도 못 써. 왜? 20문제 40분 돼야 쓰잖아. 40몇 분이 돼야 쓴단 말이야. 20문제 30분이면 한 문제에 마킹 안 해도 1분 30초거든? 근데 마킹까지 생각하면 1분 15초 정도밖에 없는 거야. 굉장히 촉박한 거야, 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들 몇 대 몇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 문제 다 못 풀어. 다 풀고 넘어갈 수가 없어. 왜? 여기도 계산 들어온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파트까지 했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간단하게 좀 줄여서 설명을 한 거라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좀 나한테 와서 많이 물어봐야 될 거예요. 나중에 이 파트에 대해서는 좀 보충할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추가 보충을 좀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자의 스펙트럼.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스펙트럼은 쉬울 거예요. 스펙트럼은 크게 우리가 배웠던 2-1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야. 이거 그냥 읽으면서 갈게. 일단은 그 백열전구나 형광등 빛이 그대로 프리즘에 통과하는 거. 분광기. 이걸 통과하면 그냥 무지개띠가 쭉 나와요. 이게 연소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파장에서만 선이 딱딱딱딱딱 그어지는 이게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이 선 스펙트럼도 두 종류라는 거야. 뭐가? 우리가 봤던 그 선 스펙트럼은 사실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뭐야? 검은색 띠가 쫙 있고 몇 곳에만 줄이 찍찍찍 밝은색이 그어져. 이게 뭐예요? 고온의 기체가 내는 스펙트럼이거든?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야. 수소나 헬륨이나 산소 같은 애들. 근데 얘네가 지구상에서 다 그걸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선들을 다 갖고 있어, 자료로. 그래서 어떤 별의 스펙트럼을 보면 이거 뭐 있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2-1에서 금속 원소만 스펙트럼을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아니에요. 스펙트럼은요 어떤 원소든 돼요. 어떤 원소든 됩니다. 근데 옆에 흡수 스펙트럼에는 이상한 스펙트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원래는 형광등 빛이나 백색과 태양빛 같은 게 쭉 지나가야 돼요. 근데 얘가 중간에 저온의 기체를 만나. 저온의 기체를 만나서 생기는 스펙트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온은 차갑잖아. 차가우니까 뭘 먹어? 에너지 뺏어가. 빛이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 그럼 빛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저렇게 무지개식 빛이 쫙 나와야 되는데 검은 선이 그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그 약간 고장난 그 액정처럼 저런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스펙트럼이 근데 각 기체 원자마다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막 띄엄띄엄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어. 원자에서의 스펙트럼들은 각 원소, 수소 원자든 헬륨 원자든 뭐가 됐든 어떤 원자든 이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 띄엄띄엄 선 스펙트럼으로 나와요. 즉 나오는 파장이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아까 전기력 문제 풀기 전에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이거예요. 자, 러더포드가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 태양광이 있고, 다시 원자핵이 있고 거기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전기가 이 전자가 빙글빙글 돌면 우리가 전자가 움직이는 게 뭐야 사실은? 1-1에서 배웠지.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전류가 흐르는 얘기는 전기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정리해 봅시다. 전자가 움직여.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르는 거야. 물론 이제 둘이 흐르는 반대이긴 해. 방향이 반대이긴 한데 어쨌든 흐름이 나오긴 하지. 그럼 얘는 전기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장이 나오면 뭐가 되냐면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 자기장이 또 계속 시간에 따라 바뀌면 또 하나의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전기장에서 뭐가 생겨? 자기장 2가 생겨요. 그런데 이 자기장에서 뭐가 생겨? 전기장 3가 나와. 이상하지? 마치 엘리베이터에 있는 두 거울처럼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계속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기장이 자기장 만들고 자기장이 전기장 만들고 왔다 갔다 막 할 거 아니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자, 말은 어려운데요. 전자기파는요, 다 빛이에요. 빛이야, 빛.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전자기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야? 전자가 빛을 뿜는다는 거네? 움직이면서? 근데 빛이라는 건 뭔데? 에너지예요.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밖으로 내뿜는다는 거야. 운동을 하면서. 근데 에너지를 내뿜으면 그 에너지가 영원히 있어? 여러분들 에너지 계속 쓰면 어떻게 돼? 점점 힘 빠지고 지치잖아. 지금 나도 그러거든? 나도 지금 이거 새벽 2시인데 진짜 죽어거든. 힘들어서. 에너지 쓰면 전자도 힘이 빠져요. 나도 힘 빠지고. 뭔 소리요? 전자가 힘을 잃으면 어떻게 돼? 원래는 멀리서 돌다가 힘이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끌려 들어가. 어떻게 뾰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전자가 원자핵이 있어. 여기 돌고 있다가 뾰로로로로로로로 어떻게 되느냐? 거기 꼬라박아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문제가 그럼 원자핵에 전자가 다 꼬라박아야 되는데 왜 안 꼬라박어? 러더포드가 그러게. 정말 그러게야. 이 사람도 맞네? 근데 왜 안 되지? 모르겠는 거야. 러더포드도 말을 못했어요. 러더포드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이게 안 맞는데? 왜 안 맞지? 라는 고민이 빠진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빛이요. 자, 원자에서 나온 빛은 뭘 했어? 연속적이지 않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빠지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나와요. 즉 연속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여러 파장이 그냥 나오는 거야. 이 상황이면 말이 안 돼. 이거는 수소도 저렇게 선이 찍찍찍 그어진 거야. 이렇게 어떤 정해진 선만 딱딱딱 해갖고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러더포드 모형으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야, 빛이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해. 파장이 띄엄띄엄 떨어져야 되는데 왜 같이 연속적으로 나와? 저기 러더포드 당신 말로.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이거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 그럴싸했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러더포드에 제자가 있었어요. 자, 러더포드도 나이를 좀 먹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자가 있었겠지. 그 제자가 그 유명한 닐스 보어입니다. 이 보어가 새로운 이론을 하나 제시해요.
뭐라고 얘기해?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긴 돌아. 선생님 말 맞아. 근데 자 생각해봐. 우리가 수성이나 금성이나 목성 같은 애들 그냥 돌면 박아야 되잖아. 근데 안 박죠. 왜 그래? 각자의 공정 기능가 다르잖아요. 각자의 공정 기능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안 부딪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전자가요 특정 궤도에서만 빙글빙글 안정적으로 돌더라. 그리고 그 궤도를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거야. 즉, 자 여기 원자핵이 있어. 여기 1번 트랙에서 돌고 이게 1번 트랙이야. 여기 또 하나 트랙이 있어. 이게 2번 트랙이야. 여기 또 하나 트랙이 있어. 이게 3번 트랙이야. 그리고 이 트랙 간에 이렇게 1번에서 2번으로 뭐 아니면 1번에서 4번으로 4번에서 2번으로 이런 식으로 트랙에서 트랙으로만 얘가 움직여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 즉 특정한 궤도에서 궤도로만 빛을 뿜으면서 움직인다. 왜? 그래야 연속적이지 않은 빛의 방출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선스펙트럼 설명할 수가 있거든. 그 수소원자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한 거야. 이때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궤도 중에 가장 낮은 궤도에 전자가 모여있는 걸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면 그걸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에너지의 차이는 뭐냐? 요거였던 거야. 즉 뭐야? n번 트랙에서의 에너지에서 n번 트랙에서의 에너지만큼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수소 원자에서는 저렇게 잘 먹힌 거야. 저렇게 잘 먹혀서 1번으로 떨어지는 라이몬 계열, 2번으로 떨어지는 발머 계열, 3번으로 떨어지는 파생 계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막 이제 여기 부분 해가지고 따로따로 연구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각자 연구한 사람들 과학자를 따서 맨 아래 거는 라이먼, 그 다음 중간 거는 발머, 세 번째 거는 파생 이렇게 짠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다 들어맞더라 라는 걸 찾은 거지.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이게 잘 설명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수소 외에는 이게 잘 안 맞았어. 그래서 지금은 이걸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걸 쓰지는 않는데 이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연구해서 가는 게 현대의 원자에서는 이제 전자 구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좀 시간이 내가 좀 약간 빠듯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월말평가는 보영이는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거는 3학년들이 좀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냥 너는 그냥 이런 걸 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너무 뭔 말인지 모르면 문제를 봐도 야야 이해를 못 하잖아. 그래서 그때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이 자료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거 올라가 있거든 유튜브에. 그거 보면서 조금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